당신 말대로 혼자라도 갈게. 뭐? 말이 돼? 진짜 당신은 왜 내 속도 모르고 또 그 타령이야? 당신 원하는 대로만 어떻게 살아? 내가 뭘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러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혼자 살아? 헛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 이상한데 돈 쓸 생각하지 말고 더 벌 생각을 해 차라리. 나도 이제 차라리 혼자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 당신도 지겹고 애들도 지겨워 죽겠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전윤철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전 씨의 노후 인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나이가 들면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들 하죠. 당장 전 씨의 아내만 하더라도 전 씨가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혼자서는 아마 한 달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튼 소리 하지 말라며 핀잔을 줬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낼 때까지는 가장 노릇을 하느라 얽매여 있는 몸이었지만 곧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자 이제는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사이 좋다가도 어쩔 땐 물어뜯을 듯 싸워대고 또 어쩔 땐 죽고 못 살며 정신없이 사는 삶이 전 씨는 지긋지긋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좋다고 했지만 전 씨는 이제 좀 조용히 한적한 곳에서 번뇌 없이 걱정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늘 생각만 해오던 일이었는데 아내 때문에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늙어선 가족이 좋다지만 그 가족들이 전 씨를 괴롭게 한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차라리 혼자 살고 싶었죠. 전 씨는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전 씨 모두 이제 60대였고 곧 7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빨랐습니다.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나날이 훨씬 짧다는 것이 점점 실감이 났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문득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30년 동안 운영해오던 식당이 돈벌이가 꽤 되어 노후의 돈 때문에 서름당하거나 비참할 일은 없으니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또 손주 돌잔치 한다고 청첩장을 주더라니까. 나는 손주가 하나인데 그놈은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 아, 그럼 너도 5만 원만 줘. 5만 원씩 5번만 줘도 얼마야 그게? 나는 딱 10만 원 받았다. 아주 양심 없는 놈이야 그거. 전 씨는 지인의 장례식에 와 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주변이 시끌시끌했습니다. 누구도 애도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적든 많든 돈 얘기뿐이었죠. 그 와중에 취해서 큰 소리를 치는 목소리들에 파묻혀 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늘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서로 의무감의 행사에 참석하고 뒤에선 험담을 하는 이런 인간관계가 과연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윤철이 너는 먹고 살만하지? 그렇지 뭐. 혹시 한 500만 빌려줄 수 있나? 지인을 만나면 종종 듣는 질문이었습니다. 늘상 거절을 했지만 그런 상황조차 전 씨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런 외부 인간관계보다 전 씨를 더 괴롭게 하는 건 다름 아닌 가족들이었습니다. 전 씨는 8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왔어? 집안이 시끌시끌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전 씨의 딸과 손주들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거실은 이미 난장판이었죠. 수경이 너는 왜 왔어? 오늘 오기로 했었나? 아니, 그건 아니고 주말에 애 아빠랑 할 일이 좀 있어서. 맡기고 가게. 주말 내내? 일요일에 데리러 다시 올 거야.
좀 부탁해요. 그래. 전 씨가 외투를 벗고 싱크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놀고 있는 손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딸 하래비가 한번 안아보자. 3살짜리 손녀는 좋다고 팔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전 씨의 팔을 황급히 쳐내는 손이 있었습니다. 아, 아빠. 씻고 만져. 딸이었습니다. 오만상을 찡그리고는 전 씨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담배 폈을 거 아니야. 한참 됐어. 손도 씻었고. 그래도 싫어. 샤워하고 와. 그리고 애들 얼굴에 절대 볼 비비지 마. 알겠지? 아직 손녀딸 손 한 번 잡지 않았는데도 딸이 질색을 했습니다. 어찌나 희번득하게 쳐다보며 눈치를 주던지 전 씨는 곧장 욕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씻고 나오자 딸은 이미 돌아간 뒤였습니다. 전 씨도 손주들이 예뻤습니다. 하지만 주말 내내 어린 아이들에게 시달리니 딸이 다시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신이 난 상태였습니다. 나는 손주들이랑 같이 사는 게 꿈이야. 뭐? 이렇게 자주 보면 되지. 그래도 너무 예쁘잖아. 애 봐주고 살림해주면서 살고 싶은데. 수경이네랑 살고 싶다고? 아니, 수경이는 김서방 때문에 불편하지. 우성이 결혼하면 같이 살자고 해볼까? 둘째인 아들이 곧 결혼을 할 예정이었는데 아내는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살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생각 마라. 어떻게 같이 살아? 서로 불편하게. 뭐가 불편해? 서로 좋지. 나는 애들이랑 같이 살아서 좋고, 아들 며느리는 나중에 내가 애기 키워주면 좋은 거 아니야? 반면 전 씨는 말년엔 둘이서 좀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나는 한 일 2년만 더 일하고 어디든 시골로 가고 싶어. 또 그 소리야? 진심은 아니지? 계속 말했잖아. 나는 싫어. 도시가 살기 좋지. 무슨 시골이야? 나이 들면 병원이랑 가까이 살아야 해. 요즘 시골이라고 병원이 없어? 차 타고 나가면 다 있지.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살고 싶다. 자연인 그거? 그게 말이 돼? 그거 다 사기 아니야?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게 중요하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나는 싫으니까 당신이나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나?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돈이 썩어나는 줄 알아?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나이 먹은 마누라 호강시켜줄 생각이나 하세요. 빈정거리듯 말하는 아내. 꿈 같은 소린 그만하고 우성이랑 통화 좀 해봐. 우성이는 왜? 몰라? 집 문제 때문에 당신이랑 얘기해야겠다던데. 집 문제? 아,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당신이 수경이랑 똑같이 지원해준다고 그랬다니까. 직접 통화해 보겠다고 하던데. 전화 안 왔지? 안 왔어. 당신이 좀 해봐.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신혼집을 구매하는데 돈을 보태주었는데 당연히 둘째도 똑같이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이미 이야기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부족하다며 난리였습니다. 저는 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더 줘? 그럼 네 누나가 뭐라고 하겠어? 비밀로 하면 되죠. 세상에 비밀이 어딨냐. 그리고 그 정도면 보태서 작은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작은 아파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결혼하면서 집 한 채는 해가고 싶다고 사정했죠. 골치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그 정도 지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코 서운할 만한 금액은 아니었죠. 하지만 아들이 결혼할 때는 아내가 전 씨 몰래 1억을 더 줬다가 큰 사달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전부 전 씨가 들어야 했습니다. 한동안 딸은 전 씨 부부와 연락을 끊었고 그 마음을 돌리느라 이번엔 딸에게 또다시 1억을 써야 했습니다. 이 나이까지도 계속 출근하며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또 자식에게 쏟아부어야 하니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성화에 어쩔 수가 없었죠. 뭐가 어때? 우리 애들인데. 나중에 애들한테 같이 살자고 하면 되지 뭐. 아내는 태평하게 말했습니다. 전 씨는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죠. 그래도 돈으로 자식과의 사이를 회복한 아내는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한동안은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전 씨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그거 보게? 앉아서 놀지 말고 변기나 좀 뚫어봐. 변기가 왜? 아침에 막혔는데 못 뚫겠어. 그걸 나보고 뚫으라고. 뭐 어때? 사람을 부르지 차라리. 지친 몸을 이끌고 전 씨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욕실에 주저앉아 한참을 변기와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며 아내가 한마디씩 했죠. 남자가 돼가지고 에라이 그것도 하나 못 고쳐? 아,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사람 부르라고 했잖아. 무슨 사람이야? 일꾼이 집에 있는데? 아내의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시도 때도 없이 전 씨를 찾았습니다. 가게에 있을 때도 전화해서 모임에 데려다 달라, 데리러 와라. 전 씨가 아무리 바빠도 상관이 없었죠. 그리고 한참을 화장실에서 고군분투한 끝에 흠뻑 젖어 나온 전 씨는 베란다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여기 있던 화분들 어쨌어? 아, 그거. 친구들 줬어. 오늘 집에서 모임했는데 내가 가져가라 그랬어. 뭐? 그걸 왜 가져가라고 해? 내가 치우라고 몇 번 말했잖아. 자꾸 흙 떨어지고 벌레 꼬이고 싫다니까. 아내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걸 말도 없이 없애버리는 법이 어딨어? 남의 걸. 여기 있지. 내 집에 있는 물건이니까 내가 법이야. 남의 거는 뭐가 남의 거야.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며 누워서 TV를 보았습니다. 전 씨는 수십 년 동안 아내가 자신을 운전기사로 쓰든 변기 수리공으로 쓰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나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나 싶었죠. 전 씨는 허탈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취미가 화분을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화단이 있었으면 했지만 아파트에 사니 그것까지 바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정성껏 가꾼 화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내가 말도 없이 하루아침에 처분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늘상 마음에 안 들어 하더니 아마 벼르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뭐 나가서 술을 마시는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좀 키우겠다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직도 그 얘기야? 싫다니까 그러네. 지저분하잖아. 집 놓을 곳도 없는데. 저기에다가 선반 짜서 정리할 거야? 그러더니 며칠 뒤에 철제 선반에 냄비나 펜 같은 것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저분해서 화분을 치웠다더니 이 편이 보기에 더 지저분해 보이는 건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전 씨는 한동안 아내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화가 났다는 걸 알리고 싶었지만 아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사나 싶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결혼도 시키고 노후 준비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돈을 벌고 있으니 노후에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정도는 되었죠. 하지만 현재 전 씨에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아내의 휴대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성을 높이는 아들 때문에 의아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수박이 하도 맛있길래 보낸 거야. 너도 맛보라고. 뭐? 한 통만 보내기 뭐해서 2통 보내줬더니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너희 싸운 게 왜 내 탓이야? 이거 웃기는 애네. 서연이 바꿔봐. 아내가 며느리를 바꾸라며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 왜 그래? 옆에서 전 씨가 물어보았자 아내는 씩씩대기 바빴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전화해서 그런 말을 하니? 너 생각해서 그런 건데 말이야. 뭐? 이게 결혼하면 다 남이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 뭐야? 얼른 서연이 바꾸라니까? 안 바꿔? 그럼 찾아간다. 아내는 몇 분 더 아들이랑 전화로 실랑이를 하더니 끊었습니다. 아, 왜 그러는데?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지난번에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수박을 샀거든. 당신 그저께 먹은 거 있지? 그래. 그거 맛있어가지고 내가 우성이네도 보내줬단 말이야. 그런데 서연이랑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나한테 난리잖아. 부부싸움을 왜 해? 아니 냉장고에 넣을 데도 없는데 말없이 수박을 보내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야. 그 말에 전 씨는 한숨을 쉬었고 아내는 말을 하면서도 화가 나는 듯 했습니다. 전 씨가 보았을 때는 얘기도 안 하고 보낸 아내의 탓도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싸웠다고 제 엄마한테 전화한 아들은 더 잘못을 했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가? 어디 가긴. 죽어도 서연이 안 바꾼다니까 내가 찾아가야지. 아가서 뭐하게? 며느리 잡게? 잡게 생기면 잡아야지. 완전 나쁜 것들 아냐. 지들 집 살 때 그 난리를 피우면서 돈도 보태줬더니 말이야. 아주 배은망덕한 것들이야. 가지 말어. 화 가라앉히고 나중에 전화로 얘기해. 그렇다고 집까지 쫓아가는 시엄마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아내는 말리는 전 씨를 뿌리치고는 기어이 아들네에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온 아내는 전 씨에게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아들을 흉보고 아내를 흉보고 결국엔 그게 전 씨의 탓이 되었죠. 그러게 내가 서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괜히 당신이 결혼시키라 그래서. 아, 그래서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야? 왜 얘기가 그렇게까지 가? 그리고 당신이 오냐 오냐 하니까 걔가 시부모 무서운 줄을 모르고 그러는 거잖아. 전 씨 탓만 하는 아내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자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죠. 아빠, 엄마 안 말리고 뭐 하신 거예요? 말렸어. 근데 여기까지 오시게 하면 어떡해요? 엄마한테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네? 아니, 왜 그걸 못 막아서, 왜 다들 전 씨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들이 다시 찾아오고 아내는 울고 불고 하고 진짜 아들 이혼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우성이 너 그만하지 못해? 이게 엄마한테 쫓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이혼? 그래. 해라. 그리고 나서 며느리와 통화하고 화내고 싸우고 무척 혼란스러운 주말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그렇게 화내던 것도 잊었는지 금세 딸과 나들이를 가기로 했다며 외출했습니다. 당신도 갈래? 아니야. 전 씨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쉬고 싶었습니다. 기력도 없었고 아내와 딸이 모이면 며느리 욕을 하느라 바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기사 노릇을 하면서 거기에 끼고 싶지도 않았죠. 아내가 떠나고 고요한 집에 혼자 남자, 이제서야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니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모든 걸 잊고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 뒤 명절이 되었을 때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아들과 아내는 화해를 했지만 며느리와 아내 사이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저희 가볼게요. 뭐? 왜 벌써 가? 더 있다가 가? 명절 당일 오전에 아침을 먹고 일어나려던 아들을 아내가 막았습니다. 처가에도 가봐야죠. 지금 수경이 출발했대. 조금만 기다리면 만날 수 있어. 너희 만나는 건 오랜만이잖아. 보고 가. 여보, 애들도 가봐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출발해야지 오후에 도착하겠다. 아니, 1시간만 더 있다가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제부터 있었으면 됐지. 뭘 붙잡아. 얼른 가봐라. 당신은 왜 애들 앞에서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지금 그렇잖아. 또다시 아내의 목소리가 커지려고 하자 며느리가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1시간 있다가 갈게요.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 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딸이 도착하자 이번에는 점심을 먹고 가라며 떼쓰는 아내. 며느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아들도 제 누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 또 이번엔 아들과 딸이 서로 언성을 높였죠. 그래서 전 씨가 얼른 아들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또 딸과 합세해서 전 씨를 몰아붙였습니다. 그거 점심 좀 먹고 가는 게 어때서? 그치? 네 아빠가 이렇다. 가족끼리 다 모이기가 쉬워. 수경이도 시집에서 보내줬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 집 와 있는 거 아니야. 며느리 마음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어째서 여자들이 더 한지 몰랐습니다. 내가 이참에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한 건데 그걸 왜 몰라? 지겹다, 지겨워. 전 씨가 중얼거리는 소리에 아내가 도끼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명절 내내 사람을 들들 볶았습니다. 손주들 뛰어다니고 아내는 화만 내고 딸은 콩고물 떨어지는 것 없나 살피는 그런 명절. 정말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매번 모였다 하면 소리치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이런 명절은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차례도 지내지 않고 보고 싶은 자식은 따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거리인데 왜 굳이 분란을 만드는지 몰랐습니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집에 찾아와도 반갑기보다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조마조마했죠. 여보, 이것 좀 봐봐. 전 씨가 휴대폰을 보다가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땅이랑 집이 나왔는데 진짜 싸다. 이걸 뭐하러 봐? 나 식당 접으면 가고 싶다고 했잖아. 진지하게 좀 봐. 안 가기 싫다니까 그러네. 그럼 당신 말대로 혼자라도 갈게. 뭐? 말이 돼? 진짜 당신은 왜 내 속도 모르고 시골 타령이야? 당신 원하는 대로만 어떻게 살아? 아내는 무척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전 씨도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러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그럴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왜 없어? 전 씨가 보여준 휴대폰 페이지에는 무척 저렴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골이라 땅과 집이 있어도 도시와는 비교도 안 될 금액이었습니다. 아내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 이상한데 돈 쓸 생각하지 말고 더 벌 생각을 해 차라리.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딸과 함께 백화점을 다녀왔다며 자랑하는 아내를 전 씨는 무척 공허해진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60 중반이 넘은 나이의 아내에게 헛소리하지 말라는 소리나 듣는 삶의 회의감이 들었죠.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게 되었습니다.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고는 뭐 하나 전 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70이 다 돼갈 때까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렸으면 남은 인생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둘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전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그런 전 씨를 아내는 청승을 떤다며 타박했습니다. 그 와중에 딸은 자꾸만 아이들을 맡긴다고 와서 전 씨를 조용히 생각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내가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우성이네랑 합쳐서 넓은 데로 이사 갈까? 뭐, 갑자기 아들네와 합가를 하자는 아내를 당황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니, 서연이도 임신도 했고 맞벌이 해야 하잖아. 사돈네도 멀리 사는데 나밖에 돌봐줄 사람이 더 있어? 우성이가 애기 봐달래? 아니, 말은 안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같이 사는 걸 당신 혼자 어떻게 결정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애들이랑 살 마음 없어. 왜? 같이 살면 좋지. 북적북적하게. 지금으로도 충분히 북적북적해. 진짜 한 번을 하자는 대로 안 하네. 내가 언제? 다 당신 하자는 대로 했지. 아무튼 내가 우성이한테 말해볼 테니까 당신도 그런 줄 알아. 아, 안 합친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우성이도 서연이도 다 싫어할 텐데 왜 굳이 그런 말을 해서 싸우려고 그래? 같이 살자는 게 싸우자는 거야? 당신 웃기게 말한다. 당신이 합치기 싫으면 말어. 당신은 원룸 얻어서 살아 그러면 나는 이 집 팔고 애들이랑 넓은 집으로 이사 갈 테니까. 과연 아들네가 그렇게 할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전 씨도 기가 막히고 화가 났습니다. 원룸? 그럴 거 없어. 나도 시골 내려가 버릴 테니까. 뭐? 당신 혼자? 참나, 혼자 어떻게 살아 당신이? 어디 한번 혼자 밥 챙겨 먹고 해봐. 그러더니 혼자 화를 내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한번 당해보라는 식으로 말하며 나갔지만 전 씨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나가봤자 가는 곳은 뻔했습니다. 곧장 딸내로 향했을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아내가 없는 며칠 동안 아내의 뜻과는 다르게 오히려 전 씨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동안 봐두었던 빈집을 사버렸습니다. 젊었을 때 2년가량 산 적이 있는 도시의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시골집과 뒤로 산이 펼쳐진 땅이 700평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전 씨가 그리던 곳과 비슷했죠. 이제는 전 씨도 스스로를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돈도 벌 줄만 알지 쓸 줄은 몰랐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아내고 자식이고 지긋지긋했습니다. 더 이상은 그런 혼란 속에서 정신을 갉아먹어가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슬그머니 집으로 돌아온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하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진짜 당신이 미쳤구나. 늙어서는 자식 보고 손주 보고 그런 재미로 사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시골 내려가서 뭐 하려고? 당신 좋아하는 풀떼기 심고 살려고? 그건 내가 알아서 살게. 당신도 우성이네 집으로 들어가든지 아기를 봐주든지 마음대로 해. 당신은 어차피 나랑 갈 것도 아니잖아. 미쳤어? 나는 그런 데서 못 살아. 그러니까 혼자 가겠다고. 잘났어, 정말? 당신 거기서 한 달도 못 버티고 나올걸? 알아서 해. 대신 나중에 다시 팔았을 때 손해봤네 어쨌네 하면 가만히 안 있어. 아내는 정말 어디 한번 해보자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씨도 반년 뒤에 식당을 접고서 모든 걸 뒤로하고 귀촌을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전씨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전씨가 한 달도 못 버틸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 말과는 다르게 전씨는 2년째 시골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먹어볼까나. 전씨의 땅은 700평이지만 그 뒤로는 국유지인 임야가 붙어 있어서 산 전체가 전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찾아오는 이도 없으니 한적하게 이런저런 풀도 뜯어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전씨가 TV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래도 집은 멀쩡하고 빈털터리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의 생각처럼 빈궁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전씨는 삶에 무척 만족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한다면 하루 세끼 뭘 차려 먹을까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생각해야 할 것도 골치 아프게 하는 것도 없었죠. 집 주인은 한적했지만 스쿠터를 타고 조금 나가면 동네 마트도 있고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길은 조금 험해도 차도 충분히 다닐 만한 곳이었고 말이죠. 전씨는 이곳에서 최소한의 집만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밥그릇도 하나, 국그릇도 하나, 수저도 한 세트, 접시 3개. 혼자 사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침대도 없이 이부자리를 폈다 접었다 하고 옛날 생각도 나서 좋았습니다. 아침에는 새 소리에 잠에서 깼고 저녁에는 해가 떨어지면 TV를 조금 보다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시끄러운 차 소리도 아내의 목소리도 자식들의 말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늘상 아프던 머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된 지는 한참 되었습니다. 자식들과 아내는 가끔씩 연락이 왔습니다. 떨어져 있다 보니 어쩌다 안부를 묻는 정도였는데 그 정도가 전씨는 딱 좋았습니다. 서로 별일 없구나 하고 전화를 끊으면 끝이었으니 말이죠. 더 이상은 아내나 자식들이 싸워도 전씨의 탓을 할 수가 없게 되니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고 평온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2년 전 전씨가 집을 떠나온 뒤로 아들네와 크게 마찰이 있었습니다. 합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성질을 못 이겨서 합가를 하긴 했지만 반년도 되지 못해서 아내는 아들네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딸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지난번에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었죠. 하지만 전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기에 딸도 그냥 짧게 푸념만 하다가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전씨는 그쪽 사정이 어찌 되었건 간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탈 없이 사는 게 전씨의 마지막 소원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외로워. 요즘 따라 부쩍 외롭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내. 평소에는 아들네 간다 딸네 간다 하며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하더니 전화가 잦아졌죠. 그러니까 애들 말고 친구들이라도 만나. 다들 손주 본다고 바빠. 그걸 전씨가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슬쩍 말을 했습니다. 나 당신 있는데 가서 살까? 거기 상추 뜯어먹고 뭐 그렇게 살면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잘 살고 있는 전 씨의 삶이 이제 와서 궁금해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이 공간을 침해당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 여기서 혼자서 조용히 살고 싶어. 무슨 말이야? 나보고 오지 말란 말이야? 당신 병원도 가고 손주도 보고 살려면 거기 딱 붙어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부부끼리 이래도 돼? 그러다가 당신 그 깡시골에서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려고 그래? 쓸쓸한 건 당신 생각이고 난 너무 좋아. 확신에 찬 전 씨의 말에 아내도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각자 먹고 살 만큼은 있으니까 이대로 살자. 무슨 있으면 가끔 올라갈 테니까 당신은 절대 내려올 생각 말어. 그러자 아내는 기막혀 했습니다. 전 씨는 혹시라도 아내가 오겠다고 우길까 싶어서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와봤자 아내 성격에 며칠 버티지 못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머리 아파지는 건 싫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그 뒤로는 내려오겠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죠. 전 씨는 좋아하는 꽃도 키우고 텃밭도 가꾸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5일장이 설 때는 가끔 읍내에 나들이도 가고 전 씨가 꿈꿨던 자연인의 평화로운 노후였습니다. 나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의무는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각자 벌어서 먹고 살자.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제 우리 노후만 보내면 되잖아. 경제생활도 각자 하고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고 한 집안일도 나눠서 하자는 거지. 똑같이.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쓸 돈은 내가 벌어오라는 소리 맞아? 뭐야, 그게? 이혼하자는 말처럼 들리는데?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아. 이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당신 내가 벌어오는 돈에 불만 많았잖아. 그리고 집안일하고 밥하는 거 너무 힘들어 했고. 그러니까 서로 공평하게 각자 알아서 하자. 아니, 내가 당장 어디 가서 일을 구해? 3달 정도는 시간 줄게. 그동안 일 구해. 당신이 그랬지. 조금 쓰고 살면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 먹고 살 만큼만 벌어. 나도 내가 알아서 벌어서 쓸게. 3달 동안은 관리비 같은 건 내가 낼게. 그러면 3달 뒤에는 관리비도 반씩 내자는 거야? 그래. 당신 카드값도 이제 당신이 내. 밥도 따로 먹을 거니까 나 주려고 장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동거인이라고 생각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남철웅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 씨는 최근 들어 살아온 인생에 관한 그리고 가족에 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아내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식이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고민은 되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과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일을 하기 싫다는 아내의 말에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벌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내는 쭉 전업주부로 살았죠. 그런데 이제 와서 밥하는 것도 힘들다고 불평하며 여전히 남 씨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쯤으로 생각하는 아내. 가장으로서 당연히 아내와 자식을 위해 평생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과연 그게 옳은 삶이었는가 싶기까지 했습니다. 가장의 노고는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이제는 자신 덕에 편하게 일한 것이라며
자신만 잘했다는 아내에게 남 씨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죠. 남 씨는 20대 후반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거래처 직원이었던 아내와는 2년 연애하다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외동아들이었던 남 씨는 작은 아파트를 한 채 받았고 아내는 형편이 좋지 않아 맨몸으로 남 씨에게 시집을 왔죠. 아내가 다니는 회사는 작은 기업이었는데 그곳의 격리였습니다. 벌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고 모아둔 돈도 없기에 남 씨 부부의 신혼은 아주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집 한 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이 벌면 아이 키우며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찬 미래를 생각하고 결혼을 했죠. 하지만 결혼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일 그만둘까 봐. 뭐?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아니라 일이 힘들기도 하고 우리 곧 아이도 가질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일 못할 텐데 꼭 내가 지금 회사를 다녀야 하는 건가 싶어. 안 그래? 남 씨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계속 직장에 다니던 아내였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애가 생기면 일은 잠시 쉬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크면 일이야 다시 하면 되고. 애 키우면서 어떻게 일까지 해?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긴 했지만 맞벌이가 이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사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애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하지만 아내는 무척 강경했습니다. 애도 마음이 편해야 생기는 거지.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어. 애 키우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살고 싶어. 가정도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일하는 사람도 맘 편히 일하지. 남 씨는 경제 상황이 더 걱정이 되었지만 아내는 결국에 곧바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쭉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과는 다르게 아이는 3년 뒤에나 생겼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남 씨는 아내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어차피 애가 어린이집 다니니까 당신도 짧게라도 좀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당신은 내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 아니 논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자꾸 나를 일 못 시켜서 안달이야? 아내는 무척 화를 냈습니다. 그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렇지. 혼자 벌어서 애 교육도 시키고 나중에 노후 준비까지 할 생각하면 너무 빠듯하잖아. 조금만 쓰면서 살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아내와 남 씨는 가치관이 무척 달랐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애까지 보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다 당신한테 시킬 리가 있어? 집안일이나 육아도 나랑 같이 나눠서 하면 되잖아. 지금은 아내가 대부분 하지만 주말에는 남 씨가 집안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 주말이라도 육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아이와 시간을 보냈고 아내는 낮잠을 자는 경우도 많았죠. 그래서 남 씨도 맞벌이를 하면 집안일을 똑같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게 좋아. 그러면서 직장일은 적성에 안 맞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적성에 맞아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그냥 전업주부로 살래. 다른 사람들은 혼자 벌어서 애도 잘 키우고 잘 사는데 당신은 왜 자꾸 나한테 일하래? 남 씨는 삶을 조금 더 길게 내다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물론 맞벌이를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바빠지겠지만 당장 좀 고생스럽더라도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전업주부를 고집했기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맞벌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내는 부업도 해본 적 없이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 씨의 회사가 어려워 휘청거렸을 때는 남 씨가 주말에 대리운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오늘 집에 있지? 왜? 오늘 외근 나갔다가 집에 빨리 올 것 같아서. 그래? 나 오늘 모임 있는데. 무슨 모임? 그냥 애엄마들끼리 모임이지 뭐. 날 좋으니까 나들이 같은 거 가는 거야.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 아내는 외출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남 씨가 집에서 밥을 먹는 때가 적으니 집안일에 손이 가는 일도 줄은 듯 했습니다. 남 씨도 사람인지라 그런 아내를 보며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쉬는 날도 제대로 없이 일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자꾸 친구들과 어울려 노니 말이죠. 애는 커가는데 걱정이다. 하지만 그래도 아내는 직장일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 씨는 그 말에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혼자서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중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애만 키우겠다고 하는 아내가 답답했습니다. 애 교육은 공짜로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맞벌이 얘기를 꺼내면 싸울 게 뻔하니 말을 아꼈습니다. 남 씨는 그런 아내가 원망스럽다가도 스스로가 무능력하게 느껴져서 괴로웠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힘든 시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곧 나아졌고 얼마 안 있어서는 규모도 커져서 안정적으로 더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남 씨의 마음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이제 대리운전은 안 해도 되겠다. 아내는 남 씨의 속도 모르고 웃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아들은 내가 제대로 키워서 대학 잘 보내면 되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다 뒷바라지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 그렇게 해. 아내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식 하나 잘 키워내 보겠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내가 호언장담한 것과는 다르게 아들은 재수를 했고 2번의 수능 시험을 본 뒤에 들어간 건 지방 사립대였습니다. 아들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과외를 많이 시켰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내를 탓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간 것이 어느 누군가의 탓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했기에 떨어진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는 남 씨를 탓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과외 더 늘려야 된다고 했잖아. 과외를 그렇게 받았는데 더 어떻게 늘려? 남들보다 많이 해야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은근슬에 남 씨의 월급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남 씨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간 모든 월급을 아내에게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불만인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가며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집과 대학이 멀어 어쩔 수 없이 자취를 시켜야 했죠. 그래서 남 씨는 조금 일찍 아들을 독립시키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대학에 보냈고 이제 남은 건 아내와 남 씨 둘뿐이니 앞으로는 둘이 의지하며 사는 게 맞았습니다. 더 늙어갈 일만 남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어쩐지 남 씨는 아내와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 씨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터덜터덜 지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운 것은 낮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일머리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회사의 월급 도둑이 몇이야, 도대체? 오늘 남 씨가 젊은 상사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던져진 서류 뭉치. 비껴가는 바람에 남 씨에게 맞지는 않았지만 그게 누굴 향했던 것인지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 중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씨보다 10살가량 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유독 남씨에게 핀잔을 주더니 오늘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본인도 어디에선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따라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러운 언행을 했죠. 젊은 혈기도 아니고 그대로 회사를 뛰쳐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부글부글 끓는 속을 애써 달래어 퇴근 시간을 채웠습니다. 안쓰러워하던 직원들의 눈빛을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후끈거리는 듯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분 나쁜 일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오늘 같은 일은 또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퇴직할 때가 다가와가니 이런 대접을 받나 싶었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TV 소리가 먼저 남씨를 반겼습니다. 여보, 나왔어.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 보니 소파에 잠들어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안방에 들어갔다 나오자 아내가 문소리에 깼는지 부스스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벌써 왔어? 아이고, 내가 몇 시간을 잔 거야? 몇 시에 잠들었는데. 몰라. 3시간은 잔 것 같네. 아, 밥을 못 했는데. 씻고 나올 테니까 천천히 해. 그냥 오늘은 배달시켜 먹을까? 이제 와서 준비하기도 좀 그렇다. 그래. 알아서 해. 남씨는 씻고 나와서 배달 음식이 오기를 기다리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소주가 한 병 놓여져 있었습니다. 소주 마시게? 사왔어? 오는 길에 한 병 마시려고. 웬일이야? 내일 출근도 하면서 그냥 오늘 좀 마시고 싶네. 나는 같이 안 마셔? 밥 후딱 먹고 드라마 봐야 돼. 그래. 나 혼자 먹을게. 때마침 아내가 배달시킨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자장면 시켰어? 이게 빠르잖아. 간단하고. 남씨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출출하긴 했지만 입맛이 없어서 몇 번 먹지 못하고 연거푸 술을 마셨습니다. 뭐야? 왜 그렇게 마셔? 그냥 사실 오늘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 정말? 설마 잘리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그럼 잘 해결해봐. 잠깐 나 드라마 봐야 해. 아내는 그러더니 젓가락을 놓고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씨가 하려던 말은 입 밖으로 나와보지도 못하고 삼켜졌습니다. 남은 소주는 불어터진 자장면에 홀로 넘겨야 했습니다. 남씨는 씁쓸한 표정으로 식탁을 치웠습니다. 컵이랑 접시는 당신이 설거지해. 혼자 술 마시느라 늦은 거니까. 그리고 당신 먼저 자. 나 TV 좀 보다가 잘게. 아내는 남씨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남씨는 축 처진 어깨를 하고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을 마셨는데도 오히려 잠이 안 와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려는데 아내가 함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디가? 아내가 말 안 했나? 오늘 모임 있다고. 무슨 모임을 이렇게 일찍 가? 버스 타고 꽃 구경 가기로 해서. 좀 일찍 가려고. 대신 일찍 들어올 거야. 당신 퇴근하기 전에는 와. 아내는 집에만 있기 심심하다며 늘 외출했습니다. 아들도 독립한 마당에 아내가 집에서 할 일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말은 집에서 할 일이 많은 줄 아냐 그랬지만 늘 말과 행동은 달랐습니다. 아침밥은? 밥까지 차려주고 가면 나 늦어. 당신이 대충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어. 그러더니 아내는 얼른 집을 나섰습니다. 놀러 가기 위해 출근하는 사람보다도 먼저 집을 나서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는 불이 꺼져 어두운 거실만이 남씨를 반겼습니다. 여보,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남씨가 털썩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있었던 것 같은데 아내가 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남씨 혼자 동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살가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남씨는 휴대폰을 들어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환이냐? 네, 왜요? 뭐하고 사나 전화해봤지. 그냥 살죠. 저 지금 밖이라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급하게 끊어진 전화. 시끌시끌한 것이 어디서 한잔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어진 전화는 다시 걸려오지 않을 것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문득 외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내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간단히 먹고 일찍 눕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냉장고를 열어보았는데 눈에 띄게 냉장고 안이 비어 있었죠. 평소 보이던 반찬들도 안 보여서 뭘 꺼내서 차려 먹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 쌓여있던 박스들을 들고 분리수거장에 다녀왔죠. 이틀 뒤가 남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아침, 아내가 아침밥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나 깜빡하고 미역을 못 사왔거든. 그냥 콩나물국 먹어? 알았어. 오늘은 안 나가. 안 나가? 놀러 다니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하지. 오늘은 집에서 푹 쉴래. 당신은 생일인데 약속 없어? 어지간하면 밖에서 먹고 오면 좋은데? 나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내의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웬일인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야? 그러자 아들이 살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아빠 차 오래됐잖아요. 그거 저 주시면 안 되나 하고요. 차를 왜? 저도 언제까지 지하철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남씨가 차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말하자 아들은 실망스러운 기색을 보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일을 축하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셋뿐인데 남씨는 가족들의 지갑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남씨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 같았죠. 가장이라는 말이 존경을 받는 말이 아니라 짐만 잔뜩 짊어진 무거운 단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남씨는 은퇴가 얼마 안 남은 미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통장 좀 보여줘. 무슨 통장? 여태 모아둔 돈이 있다며. 한동안 잠잠하더니 왜 그래 또? 은퇴 계획을 좀 세워야 할 거 아니야. 항상 월급을 전부 주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통장 관리는 전부 아내가 했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얼버무리더니 통장을 보여달라는 말에 인상을 썼죠. 근데 뭘 기대하는 거야? 월급 받아서 저금하는 거 얼마 안 되지? 성환이 결혼시킬 돈도 안 돼. 당신 퇴직금 있잖아. 그거는 우리 노후 자금 해야지. 노후 자금은 연금 나온 걸로 살면 되지. 이 집도 있고. 그래도 적지 않은 월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퇴직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외벌이로도 여태껏 살아갈 수가 있었고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더 많이 벌어다 줬으면 더 많았겠지? 통장을 툭하니 식탁 위로 던지는 아내. 남씨는 그걸 열어볼 생각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어찌나 아프게 남씨를 찌르던지 한참을 그러고 있었죠.
남 씨는 몇 년 남지 않은 정년퇴직을 대비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은퇴 후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사업도 해본 적도 없으니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에 대해서는 고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도 늘상 해왔던 것처럼 낮에는 친구들과 놀러를 다녔고, 그러면서도 남 씨를 보면 집안일이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당신 나중에 퇴직하면 집안일 같이 해야 돼? 당신은 은퇴가 있지만 나는 은퇴라는 게 없잖아. 그러고는 꼭 남들과 비교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 친구는 내년에 남편이랑 크루즈 여행한다고 예약해놨대. 그러면서 한숨을 푹 내쉬는 아내. 나는 언제 그런 거 한번 가보나? 자기 남편 사업해서 정년도 없다면서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회사만 다녀서는 남들처럼도 못 산다니까? 아무튼 부럽다. 힐끔 남 씨를 쳐다보는 아내의 눈빛에서 원망을 읽었습니다. 나중에 퇴직금으로 뭐라도 해봐. 퇴직금으로 사업 좀 구상해보라며 그러면서 집안일은 또 같이 해야 된다는 아내였습니다. 남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렇게 평생 혼자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가장으로서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아내는 뭐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아내를 봐서는 특별히 주부로서 고된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내의 말만 들으면 세상 고생은 혼자 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만 밥하는 게 힘들다. 청소도 힘들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당신 앞으로 저녁은 좀 사 먹고 들어오면 안 돼? 어떻게 매번 사 먹어? 회식 있을 때는 먹고 오잖아. 그게 아니라 나도 힘드니까 그렇지. 저녁 해주는 게? 밥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당신 퇴직하고 집에서 삼시세끼 먹을 거 생각하면 그것도 무섭다. 그러면서 부르르 떠는 신용까지 해보이는 아내를 보고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아무튼 전업주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혀를 차며 말하는 아내는 과연 남 씨가 밖에서 일하며 겪는 고충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는 점점 마음이 엇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여보, 야근을 한 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소파에 엎어져 있던 남 씨를 아내가 흔들어 깨웠습니다. 일어날 거야. 씻어야지. 아니 그 전에 얼른 일어나서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어제도 안 버렸지? 다용도실 터지려고 한다. 내일 나가면서 버릴게.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지금 좀 버리고 와. 내일 또 까먹으면 큰일 나. 급한 거면 당신이 좀 가지 그랬어. 당신도 그 정도는 거들어야지. 이 집에 나 혼자 살아? 당신 퇴근하면 나도 주부 퇴근이야. 당신도 밥값 해. 그러면서 끝까지 남 씨를 일으켜 세워서는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얼떨결에 신고 나갔던 구두를 다시 신고 나온 남 씨의 행색이 무척 초라했습니다.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정말로 퇴직 후에 일 없이 있다면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죠. 점점 한숨만 늘어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온 남 씨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는데 식탁 위가 허전했습니다. 밥은? 아까 말했잖아. 당신 퇴근하면 나도 주부 퇴근이라고. 뭐? 내가 왜 진작 그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만 하면서 살았나 몰라.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아까 밥 먹었으니까 당신도 알아서 차려 먹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내는 오히려 자신이 더 억울해 보였습니다. 내가 뭐가 너무해? 그럼 나는 뭐 하루 종일 살림만 하나? 낮 시간 동안 시간이 많이 남는 걸 모르지 않았는데 참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종일 일하고 들어온 사람 저녁밥 차려주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어? 아, 당신만 일했어? 나도 집에서 일해. 거봐. 전업주부는 노는 줄 안다니까. 밥하는 거 지겹고 힘들어. 그러면서 소파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니면 밖에서 먹고 오던가 해. 그러더니 꺼져 있던 TV를 켰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늘상 밥하기 힘들다, 집안일 힘들다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 씨도 일만 하고 집을 등한시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쓰레기는 항상 남 씨가 버렸고 설거지나 빨래도 곧잘 했습니다. 하지만 주부를 퇴근하겠다는 말을 들으니 어쩐지 힘이 빠졌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신만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살아오며 힘들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 노후 때문에 고심해왔던 것, 모두 다 부질없고 의미 없이 느껴졌습니다. 남 씨는 이런 게 가족이고 배우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도 없어 보였죠. 그래서 며칠 뒤 퇴근 후 텅 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불러 말했죠. 아, 왜? 밥 안 차린다니까 그러네. 차릴 필요 없어. 먹고 왔어? 내가 알아서 먹을게. 근데 왜 불러? 드라마 봐야 돼? 이제 성환이도 결혼할 일만 남았고 나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의무는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각자 벌어서 먹고 살자.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제 우리 노후만 보내면 되잖아. 경제생활도 각자 하고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고 한 집안일도 나눠서 하자는 거지. 똑같이?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쓸 돈은 내가 벌어오라는 소리 맞아? 그래. 뭐야, 그게? 이혼하자는 말처럼 들리는데?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아. 그러자 아내는 크게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꼭 이혼하잔 소리 아니야. 성환이 봐서라도 나도 참고 살고 싶어. 뭘 참는다는 거야? 당신 내가 벌어오는 돈에 불만 많았잖아. 그리고 집안일하고 밥하는 거 너무 힘들어했고. 그러니까 서로 공평하게 각자 알아서 하자. 아니, 내가 당장 어디 가서 일을 구해? 3달 정도는 시간 줄게. 그동안 일 구해. 당신이 그랬지. 조금 쓰고 살면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 먹고 살 만큼 벌어. 나도 내가 알아서 벌어서 쓸게. 3달 동안은 관리비 같은 건 내가 낼게. 그러면 3달 뒤에는 관리비도 반씩 내자는 거야? 그래. 당신 카드값도 이제 당신이 내. 밥도 따로 먹을 거니까 나 주려고 장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동거인이라고 생각해. 참, 이혼하자는 말보다 더하다. 사람을 돈 못 번다고 무시하는 거야? 당신만 일하면서 힘들었는 줄 알아? 나도 성환이 키우면서 살림하느라 힘들었어. 내가 가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당신이 편하게 일한 거잖아. 그런 내공은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돈 벌어오라는 게 말이 돼. 솔직히 당신은 출근해서 편하게 사무실에 앉아있다 오면 끝이지. 나는 종일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더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 탓하고 원망하지 않게. 각자 알아서 살자는데 그게 왜 싫어?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 나가서 일하는 게 편하다며. 그런 말이 아니잖아. 돈 벌어오는 게 그렇게 편한 건지 당신도 해보던가. 그리고 남 씨는 다음 날부터 자신의 빨래는 스스로 했고
밥 먹는 것도 설거지 하는 것도 딱 자신의 몫만 했습니다. 청소도 구역을 나누어서 하겠다고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아내는 화가 나는지 남 씨의 말을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남 씨는 정과 일상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었는데 나가서 먹거나 가끔씩 사온 반찬에 혼자 차려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내와는 그렇게 한 달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구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아내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휘갈겨 쓴 듯한 글을 보니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변호사와 이혼 상담이라도 한 듯 했습니다. 재산 분배를 하면 이 30% 정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 위에 아내가 X표를 친 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집이 결혼 전부터 남 씨의 명의였던 탓인 듯 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내도 재산만 나눈다면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 씨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아내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왜 이렇게 매정해? 내가 집에서 논 것도 아니고 말이야. 평생 살림하면서 고생 많이 했어. 난 또 내가 벌어준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살림한 줄 알았지. 남 씨가 들었던 말을 그대로 해주자 아내는 말문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한 150 정도만 벌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150을 어떻게 버냐고? 내 월급 보고 쥐똥만큼 벌어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150이면 별것도 아니네. 그러자 또다시 아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 남 씨에게 사과를 해왔죠. 당신 무시하듯이 얘기해서 미안해. 밥 해주기 귀찮아 했던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없던 일을 하자는 아내에게 남 씨가 해줄 말은 하나였습니다. 2달 남았어. 이렇게 물러서서 아내에게 밥 한 끼 더 얻어먹는다고 삶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사과를 했음에도 뜻을 바꾸지 않는 남 씨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핸드폰 요금 같은 것도 다 나보고 내라는 말이야? 뭐든 그냥 각자 살아. 이혼해서 당신 살 곳 없게 할 정도로 매정하진 않아. 얼른 일 구해. 100세 시대라고 퇴직 후에 할 일 알아보라고 닥달했던 것도 당신이었잖아. 당신도 똑같이 젊으니까 뭐라도 해서 돈 벌 수 있겠지. 그리고 정말 남 씨는 2달 뒤부터 아내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아르바이트를 구한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달 지내니 아내는 헬쑥해졌습니다. 그 모습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네가 잘한다, 내가 못한다 하며 싸울 일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틈만 나면 이제 화 좀 풀라고 했지만 남 씨는 적어도 몇 년간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생활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내와는 다르게 남 씨의 삶은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얼마 전에 장모님 댁에서 일해주시던 분이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반찬도 사다 드시는데 엄마 반찬이 입맛에 맞으시대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장모님 집에 안 계실 때 가서 청소도 하고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요? 반찬도 일주일에 몇 번만 하고요. 페이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장모님이 한번 물어나 보라고 하셨어요. 싫다. 어떻게 아무리 하는 일이 그거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돈 내서 청소하고 밥하란 소리를 해? 말이 되니? 가족이니까 대우가 더 좋겠죠. 나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자존심이요? 그냥 서로 필요해서 돕고 사는 건데 무슨 자존심이요? 그거 자격지심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홍윤옥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홍 씨의 아들은 결혼하고 나서 딴 사람이 됐습니다.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도 절을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딱 홍 씨의 아들을 보고 지어낸 말 같았습니다. 아들이 애처가임은 알고 있었지만 부모마저 등져버릴 만큼 처가만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거기에 부모가 돈마저 없으니 도저히 존경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처가에 잘하다 못해 홍 씨를 자신의 장모의 식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찬도 해다 바치라고 하고 그 집을 청소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었겠죠. 힘들게 키웠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 처가의 대릴사위를 자처하니 인생이 참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취급을 받을 걸 생각하면 차라리 이런 자식은 없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생각이 맞는 듯 했죠. 홍 씨는 꽤나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게 되니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벌며 아이도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풍족하게 키우고 싶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죠. 하지만 참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다는 말은 다소 과장이 있겠지만 그만큼 고된 나날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 잘 키우기 위해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오로지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홍 씨의 바람대로 공부도 잘하고 착실하게 컸습니다. 주변에서도 아들 참 잘 키웠다고 칭찬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뭐야? 웬 봉투야? 용돈 좀 넣었어요. 뭐? 용돈? 아들에게 용돈을 주기만 해봤지 받은 적은 없었던 홍 씨는 얼떨떨하게 되물었습니다. 취직하고 아직 한 번도 용돈 못 드렸잖아요. 아이고 됐어. 무슨 용돈이야? 엄마도 돈 있어. 용돈을 뭐 돈이 없어서 드리나요? 옷도 좀 사입고 하세요. 아들이 후줄근한 홍 씨의 차림새를 흘끔 보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다니는 엄마가 눈에 밟힌 모양이었습니다. 너도 월세 내고 하기 빠듯할 텐데. 빠듯하긴요. 넉넉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제 일 좀 쉬엄쉬엄 하시고요. 제가 있잖아요. 든든한 아들의 말에 어쩐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태 홍 씨가 아들을 책임졌으니 이제는 자신이 홍 씨를 책임지겠다는 말. 그 말을 들으니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부 다 보상을 받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고 어쩐지 남편의 얼굴도 떠올랐죠. 그리고 몇 년 지나 아들이 30이 넘었을 때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오랫동안 쫓아다녔다고 홍 씨에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좋아하던 여자였죠. 아들이 그런 팔불출인 줄은 홍 씨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애는 하게 된 것 같았지만 마지막 고비인 결혼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무래도 아들이 아닌 홍 씨 때문인 듯했죠. 집안이 별로라서 싫대? 홍 씨의 질문에 아들이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집은 그렇게 여유가 있다니?
자세히는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아들은 상대방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집안이 차이가 나서 그렇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돈 없는 사돈은 싫다는 말이겠죠. 이해는 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로 이것저것 많이 따져서 결혼하기 마련이었습니다. 홍 씨는 자신이 아들의 결혼을 가로막는 것 같아서 가슴에 돌을 얹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잘하면 되죠. 결혼 허락 받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아들은 정말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상대방 집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지 않으니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그 집에 찾아가서 얼굴 도장을 찍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기에 마음은 당연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꼭 결혼하고 싶다길래 홍 씨도 별말을 얹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아들은 몇 달 뒤에 결혼 승낙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아들은 마냥 기뻐했고 홍 씨는 남몰래 한숨을 쉬어야 했죠.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이 인연이 맞으니 이렇게 해서 이어졌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결혼을 하게 된 거, 홍 씨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거든. 너 결혼할 때 보태려고. 홍 씨의 말에 아들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놀랄 정도로 큰 돈은 아니고. 아무래도 사돈네가 여유롭다니까 명함을 내밀지는 못할 정도였습니다. 4,500만 원이거든. 이걸로 집었는데 조금이라도 보태. 저도 모아둔 돈 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부모된 입장에서 아들 장가 가는데 한 푼도 안 들려보낼 수가 있겠어? 엄마 노후 자금 아니에요? 죽어도 나 먹고 살 만큼은 있으니까 걱정 마. 정말로 최소한 먹고 살 만큼만 빼고는 전부 아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때그때 먹고 사는 게 바빠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야 조금씩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이리저리 빠져나가다 보니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4,500만 원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더 주고 싶은데 안 그래도 기운 결혼이기에 혹시라도 아들이 처가의 무시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집은 선정이가 살던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혼자서 살아? 예전에 장모님이 선정이 앞으로 분양받아 놓으신 집인데요. 신혼생활하기 좋아요. 그래? 참 잘 됐다. 감사하네. 그 정도면 아들 내외 고생하지 않고 살 정도는 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기도 하지만 사돈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벌기는 제가 더 잘 벌어요. 홍 씨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려 웃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홍 씨도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아들도 행복한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둘이 잘 살면 다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스스로도 처가에 빚진 기분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한 뒤에 어느샌가 말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가에 잘해야 돼요. 그래. 잘해야지. 어렵게 결혼도 허락했고 둘이 죽고 못 살았으니 아들은 처가의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지극정성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아들을 뺏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왔니? 잘 지내셨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결혼식을 올라고 2달 만에 보는 것이었는데 그만큼 반갑고 설레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오기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첫 명절인데
아들 며느리 좋아하는 음식 잔뜩 해놓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래. 좋아한다는 것들은 다 했지. 배고프지? 어서 앉아. 네. 홍 씨는 자신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있는 아들 내외를 보니 먹지 않아도 배부른 기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맛있게 먹는 것 같아서 안심이었습니다. 물 떠다 줄까? 아니야. 내가 떠먹을게. 아니야. 앉아 있어. 아들은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깨질까. 아주 며느리를 애지중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렇게 좋을까 싶었습니다. 설거지 제가 할까요? 아니야. 앉아 있어. 그래. 자기는 앉아 있어. 손에 물 묻히지 마. 그래도 그냥 있으라니까. 여기 앉아서 과일 먹어. 당신 여기서 설거지하면 나중에 장모님한테 나 혼난다. 그러면서 아들이 며느리를 거실로 데려가더니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자연스레 설거지는 홍 씨의 몫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상전처럼 대하니 홍 씨도 며느리를 대하는 게 어쩐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수발을 받는 며느리는 아주 익숙해 보였죠. 아들 내외는 하룻밤 홍 씨의 집에서 묵었고 다음날 아침밥까지 먹고 서둘러 사돈네로 향했습니다. 10시도 되기 전에 집을 떠났는데 그 사이에도 몇 번이나 사돈에게 전화가 와서 아들을 닥달했습니다. 얼른 가봐라. 기다리시나 보다. 그럼 가볼게요. 홍 씨도 눈치가 보여서 얼른 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며느리와 꽤나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좀 바빠져서 다음 명절부터는 좀 쉬려고요. 쉬다니? 명절에 어디 안 가고 집에서 쉴까 해요. 아, 그럼 안 오겠다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선정이도 몸살도 났고요. 뭐? 몸살이 났어? 좀 힘들었나 봐요. 아들의 말처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혔는데 왜 몸살이 났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잠자리도 불편하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이미 대답을 정해놓고 묻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홍 씨도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명절 땐 좀 쉬겠다는데 그걸 싫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서 일을 하나하나나 명절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 힘들만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무척 황당한 일이 있었죠. 집이니? 아, 저 처갓집에 왔어요. 사돈네? 네. 집에서 쉬겠다며? 선정이가 여기에서 쉬는 게 더 편하다고 해서요. 명절 전날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사돈네에 있다는 아들 내외. 힘들어서 홍 씨에겐 못 오겠다고 하더니 아들도 처가는 예외인 듯 했습니다. 홍 씨는 당연히 양가에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심하게 말하자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시간 내서 제가 갈게요. 그래서 홍 씨는 그저 그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까지 억지로 불러서 뭐 하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전화 받기 곤란하다는 듯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무래도 처가에서 이런 통화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처가에 잘하려는 아들의 마음을 아니까 여기서 더 서운한 내색을 하면 괜히 아들이 중간에서 곤란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다. 다음에 보자. 그렇게 홍 씨는 아들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아무래도 돈 없는 시집은 존중받지 못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
꼭 이번 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뒤 얼마 안 돼서 며느리의 생일에 홍 씨가 선물로 돈을 보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20만 원을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며 맛있는 걸 사 먹으라고 했었는데 며느리는 그 돈을 그대로 다시 보냈습니다. 이거 생일인데 선물 대신 주는 거야. 받아서 찬우랑 맛있는 거 사 먹어. 며느리와 통화하며 홍 씨가 말했더니 대답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용돈 쓰세요. 아니야. 얼마 안 되지만 저 그 정도 밥 사 먹을 돈은 있어요. 며느리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고맙지만 마음만 받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정도 돈으로는 선물이 안 된다는 뜻인지. 하지만 어찌 됐건 간에 말이 다르고 다른데 기분이 조금 상하긴 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트집을 잡는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노후에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도 돈이 있어야 존중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었죠. 홍 씨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다가 문을 닫고 10년 전부터는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돌봐주거나 집안일을 봐주는 등 하루에 몇 시간씩 정기적으로 때론 비정기적으로 일거리가 있다면 갔죠. 반찬 좀 갖다 주세요. 아들의 말에 홍 씨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쁜 아들네 외를 대신해서 종종 반찬을 하곤 했는데 오늘은 들릴 시간이 없다며 홍 씨 보고 집으로 오길 요청했죠. 그렇게 아들네에 도착하고 얼마 안 되어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나가보자 안사돈이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홍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 계셨네요. 미리 연락드릴 걸 그랬네. 애들이랑 밥 한 끼 먹으려고 들렀는데. 장모님. 이리로 오세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사부인도 계신데 괜찮은가? 마침 저희 어머니가 반찬 좀 싸우셨거든요. 정말? 선정이가 사돈 음식 솜씨 좋다고 그러던데. 오늘 같이 드세요. 그러더니 아들이 홍 씨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밥을 차리라는 것 같았죠. 홍 씨는 얼떨결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반찬을 자신이 싸왔으니 꺼내야 할 것 같은데 어째서 자신이 밥까지 차려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들 자연스럽게 그런 줄 알고 있으니 홍 씨도 이해는 안 되지만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옆에서 아들이 거들고는 있었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았고 어쩐지 속이 답답했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역시 듣던 대로예요? 좀 싸가세요. 많이 해왔으니까. 마음 같아서는 매일 받아가고 싶네요. 돈 주고 사 먹고 싶어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그 말을 홍 씨는 빈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일은 잊어버렸죠.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반찬을 가지러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근데 하시는 일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힘 닿는 데까지는 해야지. 아직 건강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자신이 있으니 일은 쉬엄쉬엄 하라고 했을 텐데 아들은 그때와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즘엔 나이 들어서도 일해야겠더라고요. 자식이 책임지고 그런 때가 또 아니니까. 그 말에 홍 씨가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부모를 봉양하기 싫으니 계속 일하라는 말에 기가 안 막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계속 일하실 거라고 그러길래. 나이 들어도 커리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아들은 홍 씨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일해서 자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어쩐지 가슴이 먹먹해졌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장모님이 반찬 맛있게 드셨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러냐? 홍 씨가 그냥 고개만 끄덕이자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로 장모님 좀 따로 드리게 싸주세요. 뭐? 그래서 이번에 좀 더 많이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나눠서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반찬통을 꺼내기 위해서 찬장을 열어보는 아들. 돈은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용돈 더 챙겨 드릴게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은 그날 자신에게 싸주려던 반찬을 나눠서 처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번을 더 그렇게 가져갔는데 홍 씨도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반찬을 받아갔는데 잘 먹었다느니 고맙다느니 그런 인사말 하나 없었습니다. 어쩐지 홍 씨는 사돈 내에 봉사를 하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가족인데 뭐가 어떠냐고 했지만 그건 홍 씨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돈 내에게서 답례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맛있는 걸 주고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로 홍 씨 혼자 식모처럼 반찬을 해다가 바치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반응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괜한 자격지심이죠. 차갑게만 들리는 아들의 대답. 그냥 저희 거 할 때 좀 더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못 줬던 용돈을 주겠다며 그 자리에서 계좌에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어쩐지 적선이라도 받는 듯해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돈으로 반찬을 사 먹어라. 그러자 아들이 골치 아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실 얼마 전에 장모님 댁에서 일해주시던 분이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반찬도 사다 드시는데 엄마 반찬이 입맛에 맞으시대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일이 똑같으니까 장모님 집에 안 계실 때 가서 청소도 하고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요? 반찬도 일주일에 몇 번만 이렇게 하고요. 페이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아들이 진심으로 하는 소린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제 엄마 보고 처가에 가서 청소를 하라고 하는지 농담이라고 하더라도 질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이라는 점이 소름이 끼쳤습니다. 엄마한테 한번 물어나 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돈이 물었다는 말에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봤으면 그런 발상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싫다? 어떻게 아무리 하는 일이 그거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돈 내서 청소하고 밥하란 소리를 해? 말이 되니? 가족이니까 대우가 더 좋겠죠. 나는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자존심이요? 그냥 서로 필요해서 돕고 사는 건데 무슨 자존심이요. 그거 자격지심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더는 밀어붙이지는 못했습니다.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갈 순 없었을 테니 말이죠. 한동안 홍 씨는 멍하니 지냈습니다. 아들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돈 내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본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이 변해버렸다는 것이었죠. 전 같았으면 뜯어말렸을 일을 먼저 나서서 시키는 게 내 아들이 맞는지 의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은 홍 씨의 속도 모르고 장인 장모와 함께 동남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안사돈의 생일을 기념해서 말이죠. 그 말에 또다시 홍 씨는 자신의 생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어영부영 넘어갔던 홍 씨의 생일. 그 당시는 바쁜 아들 내외에게 서운하다 생각을 못했지만 어떻게 같은 부모를 이리도 차별하나 싶었습니다.
동남아 여행 경비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럴 가치를 못 느낀 것인지 아들에게 물어보기도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전날 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는 사람 집이라며 집을 비운 사이에 급하게 청소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도 다급하게 얘기를 하길래 홍 씨는 또 속도 없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여행길에 오른 아들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에 남겨 있는 주소와 비밀번호를 보고 그 집으로 들어간 홍 씨는 집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청소를 해야 할까 싶어 방문을 여기저기 열어보았는데 안방 화장대에 세워진 작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는데 그 얼굴들이 무척 낯익었죠. 홍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집이 누구의 집인지 알게 되자 속에서 불이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홍 씨는 황급히 그 집을 나오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가더라도 전화 통화가 될 텐데 어쩐지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것 같기도 했죠.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싫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사돈네 집 청소를 맡길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기에 이 일을 하고는 있지만 말 그대로 도우미이지 종이 아니었습니다. 편한 대로 부릴 수 있는 식모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했다면 당연히 안 왔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불러서 청소를 시키는 아들의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들로도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이 빠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홍 씨는 눈물이 날 듯해서 눈에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해도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아들이 독립하기 전에 썼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 방에 들어가서 말없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이 방에서 공부하던 내 효자 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좋아도, 아무리 처가에게 빚진 기분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부모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나 몰랐습니다. 처가에서 홍 씨에게 그런다면 화를 내야 마땅한 자식이 말이죠. 겨우 마음을 추스르자 사흘 뒤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청소 안 해놓으셨어요? 뭐? 그걸 말이라고 해? 너 거기 사돈네인 거 왜 말 안 했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마주치지도 않았고 집만 청소하면 되는데요. 제가 장모님한테 해둔 말이 있는데 곤란해졌어요. 너는 엄마 생각은 안 하니? 곤란해? 참, 나는 명절에 너희가 우리 집 안 오고 처가에만 가도 뭐라고 안 했다. 내 생일은 안 챙기고 장모 생일만 챙겨도 이래저래 서운한 일 많이 있어도 아무 말 안 했어. 그런데 나를 네 장모의 식모 취급하는 것까지 참아야 해. 그것도 참고 너 곤란하지 않게 가서 청소해야 해. 아무리 자식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잖아.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나도 여행 갈 줄 안다. 돈 없어도 나도 자존심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건 널 위해 모든 걸 바쳐서야. 그게 제 탓이에요? 자식 탓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일도 엄마한테 일거리 드린 거지 자존심 상하게 할 생각 없었어요. 자격지심이라고 했잖아요. 너 돈 없는 사람은 바보인 줄 아냐?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러지 마세요. 저희 곧 애도 생겨요. 그 말에 홍 씨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서 살면서 손주도 봐주시고 해야죠. 결국에는 손주 육아까지도 누가 떠맡게 될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도 내 자식일 때나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이 되었는데 홍 씨도 더는 남의 자식을 위해 무엇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못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가진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재산이라고 해봤자 아파트 전세금 정도였지만 말이죠. 이 돈을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홍 씨도 어떻게든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먹고 살았습니다. 홀몸이고 연금도 나오니 집에 드는 돈만 줄이면 목돈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가까운 곳에 살려고 그곳에 붙어 있었던 것인데 더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홍 씨의 이사는 단 2달 만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집도 빼고 주변 정리도 하고 이사갈 집도 알아보는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도 찾아오지도 않던 아들은 뒤늦게 홍 씨의 이사 소식을 듣고는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도망가듯이 가버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선정이 임신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애도 키워달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너네 장모 집에 출퇴근해서 청소하고 밥하고 끝나면 너네 집 가서 애 보면 되는 거야? 아, 또 왜 그 얘기세요? 아주 식모 하나 들여서 벗겨 먹으려고 하는구나. 식모라뇨. 네가 그렇게 취급하잖아. 그러니까 그 집 식구들도 나를 그렇게 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해. 너는 그냥 처갓집 아들 해라. 엄마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편하겠지. 양쪽 다 챙길 필요도 없잖아. 나는 혼자 잘 살 테니까 걱정 말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장모님도 아이 태어나면 엄마가 봐주실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홍 씨에 관한 걱정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쉽게 부려먹을 사람이 곁을 떠난다는 생각인 듯 했습니다. 돈 많은 처가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홍 씨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조차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속이 후련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가까이 지내며 자꾸만 서운해지는 상황도 싫고 그런 기분을 느껴야만 하는 내 자신도 싫었습니다. 또 멀어져가는 아들을 보는 마음은 무너질 듯 아팠으니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자식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받는 일은 없을 테니 말이죠. 그렇게 홍 씨는 아들과 연을 끊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더 이상 소식을 들을 수 없었고 홍 씨도 차츰 시간이 지나자 더는 궁금해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돈네 거실에 덩그러니 서 있던 그때를 떠올리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알았는지 바뀐 번호로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듣는 소식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따로 나와서 살고 있어요. 이혼했어? 소송 중이에요. 애는 지금은 처가에 있고요. 곧 데리고 올 계획이에요. 아무래도 맨몸으로 쫓겨난 듯 했습니다. 이유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차지 않았던 사위이니 말이죠. 어디 계세요? 제가 한번 갈게요. 아들이 우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홍 씨가 알려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지만 그건 아들의 오산이었습니다. 와서 뭐하게? 이미 끊어진 인연. 너도 힘든 일 잘 헤쳐나가 봐. 네? 엄마. 아들은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홍 씨는 끝내 아들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아들을 받아들여도 똑같을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돈이나 며느리가 아닌 아들에게서 비롯된 일임을 알았습니다. 아들의 욕심 때문이었고 그 사이에 부모에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도 아들에 대한 마음을 접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배로 낳은 자식과 연을 끊는다는 것이 말이죠. 그렇게 겨우 혼자 잘 살게 되었는데 또다시 번뇌에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모를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바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급히 홍 씨를 불렀습니다. 아들에게 일어난 일은 안타깝지만 홍 씨는 눈 딱 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홍 씨만을 위한 삶을 살아보려고 모처럼 마음먹은 참이었습니다. 거기에 찬물을 붓기 전에 또다시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아주 먼 훗날에 또다시 연락 온다면 그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싶었습니다.